국민의힘은 진상규명 방해가 촛불을 타오르게 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해 4월 16일 고 임경빈 군은 원격진료 의사의 신속한 이송 지시에도 불구하고 헬기로 옮겨지지 못하고 배에서 배를 전전하다 발견 시각으로부터 4시간 40여 분이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 사실은 지난해에야 드러났습니다. 이게 세월호 특조위가 없었다면 밝혀지지 않았을 사건입니다. 명백히 드러난 사실보다 해소되지 않은 의문이 여전히 훨씬 많습니다. 선원들과 선사는 배 이상을 언제 알았는가? 선원들이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것은 선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는가? 해경은 단순히 무능했던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가? 세월호 노트북에서 나온 국정원 지시사항 문서나 해양사고 보고 개통도 상이 국정원 표기는 챙해진 해운의 단순 착오였는가? 상처는 그냥 덮으면 무뎌질 순 있지만 새살이 돋을 수 없습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잘못을 온전하게 규명해야 하고 사회적 치유의 과정을 철저하게 거쳐야 합니다. 4.16 가족협의회 장훈 위원장님 말씀처럼 반드시 수사권이 있는 기한 연장이 이뤄져야 시간만 계속 흘려보내는 일 없이 진상규명이 진척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에 발목 잡히지 않겠다는 이낙연 대표님과 민주당의 의지에 박수를 보냅니다. 아직도 예산 많이 든다. 오 누나는 국민의힘에 당부합니다. 진상규명 방해와 끝없는 망언의 끝자락에 박근혜 정권의 몰락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독재자의 범죄 수익은 반드시 환수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이 전두환에 대한 검찰의 제3명시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사이 독재자 전두환은 80년 광주에 가한 잔인한 진압과 양민 학살의 사실은커녕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망언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존중합니다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법감정과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공익 목적에 비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는 대통령 재임 시절에 거둬들인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전두환의 연희동작 특혜 압류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을 울분에 빠뜨렸습니다. 전두환의 차명 재산이라도 불법이 아니면 법리상 직접 압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아직 우리의 범죄 수익 환수 제도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미국 등과 비교해 지나치게 허술하고 국제자금 세탁방지기구와 UN 부패방지협약의 권고사항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전두환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증여받은 자가 계약 당시에 불법 재산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몰수, 추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 문제는 현재 89세의 고령인 전두환이 사망할 경우 현행법상 더 이상의 추징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전두환 사망 후에도 그의 차명, 음닉재산을 검찰이 계속 추적할 수 있으려면 형사소송법 제478조를 개정해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추징 집행이 가능해져야 합니다. 나아가 전두환의 친인척, 제3자가 무상 증여받은 재산이나 국민적 상식에 비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비정상 취득한 재산은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제도가 독재자의 범죄 수익을 보호해 주어선 안 됩니다. 독재자, 헌정파괴 범죄자들의 부패와 권력 남용을 막는 것은 그들의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은 비유전자 변형식품 인증 및 관리를 위한 간담회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비유전자 변형식품 인증, 관리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소한 유전자 변형식품이 정체를 숨기고 소비자들 밥상에 오르는 일은 막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7일 도청에서 왕성옥 경기도의회 의원, 박찬석 경희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사무국장, 홍진희 잔다리마을 공동체 농업법인 대표, 이경아 성남 소비자 시민 대표, 최상아 주식회사 키리콘 대표가 함께한 가운데 비유전자 변형식품 인증 및 관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비유전자 변형식품 인증 및 관리 사업을 소개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지사는 식품 안전은 어떤 것보다 중요한 가치인데 현재로서는 어떤 것이 유전자를 변경한 식품인지 알 길이 없다며
국가 입장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해서도 국내 농업의 경쟁력 보호를 위해서도 당연히 GMO를 사용한 상품이란 것을 알려줘야 되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국회나 관련 부처에서 전향적으로 GMO 표시 의무화를 제도화해야 한다. 경기도에서는 표시 의무화는 못해도 GMO를 쓰고 있지 않다는 비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라도 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다면서 GMO 식품들을 매장에서 사라지게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소비자들의 밥상에 오르는 일은 막아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왕상호 도의원은 조례를 만들 때 성의밥이 없어 완전 표시제를 실현하지 못했지만 경기도에서 이렇게라도 시작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는 선택권을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문제이지만 거대한 농업 자본과 대치되기 때문에 갈 길이 순탄치 않다고 지적했다.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사무국장은 표시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있는 간장, 된장, 기름류를 원가보다 비싸게 사고 있지는 않나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경기도에서 비유전자 변형 인증 제도를 시행하면서 하남에서는 학교 급식에서 비유전자 변형 인증 식품을 사용하면 그 차액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급식에 도입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진희 잔다리마을 공동농업법인 대표는 국내산 콩으로 두유나 두부 등을 만들고 있는 마을 기업인데 경기도에 인증 제도가 생겼다고 해 기쁜 마음으로 신청을 했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와 신뢰감을 쌓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찬석 경희대 교수는 인증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며 인증을 받고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제도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경기도는 도민의 알 권리 보호와 올바른 식품 선택을 위해 지난 7월부터 비유전자 변형 식품 인증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경기도 비유전자 변형 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경기도에서 생산 또는 유통, 판매를 하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의 제품 중 비유전자 변형 식품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에 수거, 검사 등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하고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비유전자 변형 식품 인증 마크를 받은 제품은 3개의 식품 제조가 공업체에서 생산하는 12개 품목으로 대두로 만든 두부, 청국장가루, 콩가루 등이다. 다음은 성감학원 사건 피해 사례 조사 분석 결과 뉴스입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불황화 수용시설로 아동 인권 유린을 자행해온 성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의 93.3%가 구타를 당했다고 답하는 등 신체폭력과 성폭력, 강제노역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퇴소 후에도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빈곤하게 살고 있어 성감학원에서의 경험이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감학원 사건 피해 사례 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부지사는 이번 연구는 성감학원 진실규명 조사의 첫 시작이며 공식적으로 접수된 피해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고서는 피해자들의 삶이 피폐해진 과정을 관련 문헌과 현장 조사, 설문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4월 16일 성감학원 사건 피해자 신고센터 개소 이후 90여 명의 신규 피해 사례 접수를 받았다. 연구를 수행한 경기연구원은 194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사망자, 주소 불명자, 단순 전화 접수자를 제외한 성감학원 입소자 중 93명이 설문에 응답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을 추진했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63.5세이며 이들의 입소 당시 나이는 11에서 13세가 40.4%를 차지했다. 입소 기간은 최소 1년 이하에서 최대 11년이었으며 평균 4.1년으로 나타났다. 2년, 3년간 머물렀다는 응답자가 각각 23%, 22%로 가장 많았다. 입소 생활 중 거의 대다수는 기합 93.3%와 구타 93.3%, 언어폭력 73.3%를 겪었으며 성추행이나 강간을 당한 경우도 각각 48.9%, 33.3%로 조사됐다.
강제노약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98%가 풀베기, 잡초 제거, 양잠, 축사관리, 염전노동, 농사, 나무베기 등 노역을 한 경험이 있었고 일주일치를 모두 노약에 참여한 경우가 53.5%에 달했다. 일주일 평균 노동일은 6일, 평균 노동시간은 9시간으로 조사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역 행위가 지속적이었음이 드러났다. 또한 응답자의 96.7%가 사망자 목격 경험이 있으며 특히 시신 처리에 동원된 경우가 48.4%에 이르렀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선감학원에서의 생활이 퇴소 이후의 삶에도 여전히 영향을 끼쳐 이들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선감학원 입소로 인한 교육 단절로 85.8%의 응답자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었고 76.1%가 퇴소 후에도 진학하지 못하고 구두 닦기, 머슴, 넉마주의 등 고된 저소득 직업군에 종사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전체 응답자의 37.6%에 달했다. 특히 응답자 중 34%가 장애가 있으며 이들 중 30%는 선감학원에서 입은 피해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다고 대답해 유년 시절 구타 등 폭력이 선감학원 입소자들의 삶에 엄청난 고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폭력에 의한 지속적인 아동인권 유린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진실이 신속하게 규명돼야 한다며 경기도는 오는 10일 활동을 재개하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조선소년령 발표에 따라 안산시에 설립된 감화원이다. 그러나 해방 후에도 폐원되지 않고 불황화 갱생과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도심 내의 불황화를 강제로 격리, 수용했으며 이후 1982년까지 국가폭력 수용시설로 운영되어 아동인권 유린이 자행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제2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오는 10일 정식 출범해 2022년 12월 9일까지 위원회 및 각 지자체 접수처를 통해 진실 규명 신청을 받는다.